네, 박정호야 스팟 2026년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하는 분입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창석 이사장님, 네. 좀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데 네네.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네. 형님 훨씬 더 잘생기시는, 갈수록 잘생겨지시는 모습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이렇게 서로 네. 훈훈하게 예. 네, 칭찬하면서 새해니까요. 네, 새해니까요. 네. 훈훈하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마이 TV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고 예전에 황희두 이사랑 나왔었나? 그랬던 그랬던 것 것 같아요. 같고 곽수산 예. 씨랑 나왔었던 것 같고 네. 뒤에 지금 백배경이 바뀌고 난 거. 아, 이게는 처음 처음입니다. 보죠. 그래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정식으로 카메라 보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 아주 큰 선거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꼭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건강과 행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창석 우리 이사장 네. 새해 목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새해가 됐으니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네. 이사장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청년 재단 차원의 수건 사업 2개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는 청년 재단이 이제 건물을 사는 거. 예. 예, 공공기관이 오. 보통 이제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는 게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 전환이 목표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준비를 해놨었고 윤석열 정부로 지나고면서 약간 중단이 된 상태예요. 네.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텐데 대통령께서 연말에 2025년 연말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재단이 만약에 전환될 수 있다면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 네. 건물은 이제 돈이 준비되면 마땅한 건물 나오면 사면 되는 거라서 2개를 유의미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뭐 목표가 있고 예. 또 좀 개인적으로 좀 보자면은 이제 올해 딱 30이죠? 왜 그러세요? 나랑 한 살 차이니까. 한 살 차이면 31, 30. 맞아요. 그래서 벌써 저희가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20대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광석 노래 한참 부를 때잖아요. 30쯤. 예. 정말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뭐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개인적인 목표는 예. 열애설 기사 같은 게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정말 2025년, 뭐 정확히는 2024년부터인데 예. 2024년 내란부터 지금까지 2026년까지 예. 정말 제대로 된 연애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해. 정말 바빴고 정말 힘들게 일만 했습니다. 진짜로 일만 했습니다. 제 평생 다 일한 거에 2025년 한 해 일한 것보다 예. 적을 거예요. 그 정도 아이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2026년에는 일은 뭐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또 한 번쯤은 네. 지방선거 끝나고 해외 여행도 한번 좀 가고 싶고 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조금 뭐 쉬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계획도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재단이 어떤 곳인지부터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청년재단 같은 경우 이제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2016년이니까 11년 차고요. 2015년에 만들었는데 박근혜 정부죠 그때가. 예, 그렇네요. K스포츠 미르재단, 청년재단 세 재단이 함께 만들어졌어요. 근데 K스포츠 미르재단 이제 공중분해가 됐고요. 예. 청년재단도 공중분해 시키려고 했는데 좀 애매하죠. 청년. 네, 청년이 청년재단이 들어가 있는. 예,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생각에 구색상 맞춘 것 같아요. 예,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만들 그러니까. 네, 그것만 만들기 좀 그러니까 구색상 세 개의 재단을 만들었고 청년재단이란 뚜렷한 비전과 선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놔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쭉 이어져 왔었고 재단의 금액은 한 1,500억 정도의 기금을 모아서 예. 시작이 됐습니다. 각종 기부를 받았는데 공무원분들도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결국은 뭡니까 이게 삥 뜯었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에서. 그 당시에. 그렇죠. 박근혜 아이고. 정권에서 그랬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한 네, 부위원장. 부위원장. 네, 1,000만 원 냈다고 하더라고요.
거액을 내셨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청년재단 같은 경우는 2017년 설립 이후 2년 후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최초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의미한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경계성 지능 청년 사업. 네. 표현은 정확히는 이제 잠재 성장 청년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사회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정착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6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이제 발주를 받아서 청년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영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청년정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전환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재단 이게 이제 뭐 역사도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마 청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버팀목이 되고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글쎄 그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생각 좀 안 들거든요. 예,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어허. 장해찬 이사장이 이제 아. 윤석열 정권의 초대 청년재단 이사장이 그래요? 됐죠. 예. 근데 이제 임기가 3년입니다. 네. 임기가 3년인데 장해찬 전임 이사장이 이제 출마를 하러 부산에 예, 내려가는 나갔죠. 바람에 근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가 공백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재단이 네.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음. 우리 재단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네. 다시 2년 만에 제가 이사장으로 왔으니까 그 재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아하. 위해서 그 수건삽 2개를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수장이 없던 그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또 수습하고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중요한 맞습니다. 책무를 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각오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어떻습니까? 딱 이 이사장이라는 이 자리 좀 무거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상근이고 무보수입니다. 겸직이 가능한 자리.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상근이라서 많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일이 많네요. 그래요?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고 11월 18일에 취임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이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또 이사회를 열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어떤 뭐 직원들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육아휴직에 네.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달 반을 몰아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버겁게 지내왔던 건 사실이고 네. 새해를 맞았으니까 조금 더 조직을 재정비해서 하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도 이사장이 가서 안 앉아 있는 갈 겁니까? 겁니다. 이건 안 가요? 왜냐면 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이 주무관청인데 저희는 공익재단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관리기관이지 정확하게 예.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국정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외곽에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까지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고. 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받았구나. 이거 예, 이사장 근데 자리.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갈 방법은 없는데요. 가겠다고 하세요. 아니요, 업무 안 갈-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생중계에서 오차석 이사장과 이재명 네. 대통령의 생중계에서 털리고 싶지 않습니다. 문답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아쉽습니다. 이게 무보수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무보수 자리. 그래서 겸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무보수라는 말 때 약간 좀 얼굴 표정이 약간 좀 뭐 굳었었는데.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겸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5대 이사장이 정범구 전 이사장님 주 독일 대사를 하셨고 그분부터 이제 무보수 겸직으로 6대 장해찬 7대 저까지 그렇게. 무보수 겸직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뭐 오마이TV에서 네. 사회 이사 자리를 주면 저는 충분히 겸직이 가능하니까 겸직 가능하다. 예, 오마이TV에서도 돈을 주고 싶으면 저한테 겸직 제안을 하면 제가 언제든 수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사장 남천동 계속 하는 거네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또 업무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 업무 시간에 방해를 받으면 네. 저도 눈치를 좀 봤을 것 같아요. 9 to 6에 걸리지 않고 남천동 저녁 9시에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방송 마치고 또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네. 지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각할 것 같으면 제가 애초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비상근이니까. 비상근이니까. 이거 너무 좋네. 웬만하면 재단 행사는 오후 2시에 합니다. 굳이 일찍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계속 매일 지각을 할 수도 있네요. 아침에 네. 이제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로 대통령께 그 교통 공약을 강조했었거든요. 네. 정말 출퇴근 시간에 이 교통 지옥
교통 체증 네.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음. 여러 가지를 개편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청계천인데 네. 재단 건물이 아, 청계천까지 나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래, 도심에 또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래요. 오창석 우리 이사장이 정말 딱 맞는 그 자리 찾았다. 예. 예, 출근 안 해도 되고 맞습니다. 겸직 가능하고 예, 예. 그런 자리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바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사장으로서 청년재단의 얼굴이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또 뭐 와달라는 것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9to6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네. 재단에 생각보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재단 행사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월화수목 금요일에 낮에 있었던 방송들을 다 하차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부 하차를 했고 가끔씩 부르는 곳은 네. 이제 뭐 월간으로 한 번 정도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음. 대부분 고정 방송 다 빼둔 상태고 재단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네. 방송을 조금 더 줄여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도 낮에 방송 제한이 오는 거는 고정은 안 할 거고요. 고정은 안 하고 그 어떤 방송이라도 고정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재단 중심으로 가고 또 선거 시즌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라든지 출정식 네. 사회 제안이 가끔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또 정중하게 다 거절을 아 그렇군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해도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겸직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따지면은 저도 원래 그 아나운서를 팩트TV라는 곳에서 네, 했었고 네. 사회를 보거나 뭐 북콘서트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음.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다. 네. 아, 하지만 사전 남청동은 계속 포레버 한다. 저녁 9시. 예, 저녁 돈을 벌어야 9시니까. 되니까요. 예, 예, 예. 네. 오마이TV에도 가끔 오셔가지고 예, 예. 청년의 얘기, 예, 예. 그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온다면 뭐 언제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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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는 우리가 안 부르기로 했어요. 네. 이제 불러도 안 오니까 못 오니까 안 부르기로 했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청년비례 자문단이 꾸려졌는데 아 맞습니다. 이게 우리 오창석 이사장이 부단장을 맡았네요. 네,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네. 청년미래 자문단의 단장을 맡고 저는 청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부단장을 맡게 됐는데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시겠지만 초반에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그 피곤한 얼굴로 맞아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그 업무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업무가 많은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못지않게 많거나 오히려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행사를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관장으로서 주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다. 네.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자문단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저희가 이제 비공개로 네. 아이템 같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랬던 게 비서실장님 그렇게도 바쁜데 이 내용들을 뭐 아이디어 제안해달라. 네. 제가 내용을 이제 비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하면 이거 기다리지 말고 바로 부처로 보내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빠르게 정리를 해서 되는 거는 그냥 곧바로 시행을 하자. 아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너무 정리해주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예. 일을 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건데 보통 이러한 행동들은 선거 기간에 많이 해요. 공약으로 만들어서 공약을 발표하고 우리가 당선이 되면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선거 시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히나 그냥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이걸 곧바로 실행하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서 일하는 정부가 진짜 정말 이재명 정부만큼 정말로 일하는 정부다. 네. 비서실장님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미래 자문단 네.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내용 자체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공개라서 비공개. 각계각층에 있는 청년들을 음. 담당하고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의 청년 센터의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뭐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주부분도 계시고 해서 각자의 눈높이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청년의 않습니까? 삶, 뭐 이런 그래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2024년 총선과 네. 2025년 대선에서 취향적 공약을 전체 총괄을 했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저희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과 공유회를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올해 새해에도 이 청년미래 자문단 활동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 그런데 이제 올해 6월에 네.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하마평의 이름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훈식 실장과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선거 좀 준비하는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네,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신께 맹세합니다. 제가 무교긴 하지만 진짜 단 한 번도 출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네. 다만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마평에 이 지역과 저 지역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온다. 이 지역 저 지역 사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대전 충남 통합하면은 거대해진 대전 충남의 맞아요. 통합 지자체장. 그렇죠. 왜냐면 본인께서 이제 충남의 3선 국회의원이었고 네. 원래도 충남 국회의원일 때 충남도지사 차기 충남도지사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업무적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 네. 또 서울특별시도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얘기가 나왔는데 여쭤보니까 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그 결정에 따라서 따를 뿐이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지금 국가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또 나가도 된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책임감이 뛰어나고 일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잘 보기 힘든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뭐 허락을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만약에 상황이 무르익는다면 그리고 네.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쓰는 것이 좋지만 지자체장으로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두 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는 이제 국민의 또 의견을 듣고 선택을 내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이다. 음. 정말 이 지방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 예.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시는 거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서울시장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서울시장도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그냥. 어. 왜냐면 그냥 뭐 아니 이게 결국은 오창석의 마음. 그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또 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네. 다른 일을 맡겨도 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건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결심에 달려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의 결심은 당신은 대전 충남 통합의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사람마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행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래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한번 지켜보고 올해 새해 아마 뭐 이게 결정이 되려면 얼마 뭐 시한이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뭐 지금 사실 또 서울의 또 주요한 주자들 네. 이미 뭐 정원호 구청장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박홍근 의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보군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도 통합을 전제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아하. 또는 이제 대전과 충남을 각각 준비하셨던 분들 모두 다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잘 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청년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오창석 이사장이 잘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심입니다. 네, 청년층 보수화, 뭐 혹은 극우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각한데 이제 보수와 심각하다. 극우화를 좀 나눠서 보면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보수적 정책이 있고 진보적 정책이 있을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진보 진영층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검토하자라는 입장일 것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의 보수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양상은 청년 극우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을 네. 유리창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무슨 서버를 다운시키려고 한다든지 어떤 특정 판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판사 나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건 심각한 그냥 폭력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며들듯이 언론이 아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 또는 이제 극우화된 뉴스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좀 우리 사회가 좀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지켜보는 단계를 조금 저는 넘어섰다고 봐요. 제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는 심각한 가짜 뉴스라든지 네.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폭력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형법에 원래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인스타그램에 자유대학이라고 네, 이 방송을 네. 보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추산이 월간 뷰가 1억 뷰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지금 뉴스를 흔히 말하는 지상파 3사 또는 뭐 오마이TV 같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지 않아요. 이제는 인스타그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자유대학은 언론사가 아니죠. 뭐 그렇죠. 언론중재위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허. 마구잡이로 가짜 뉴스가 흘러나와도 네. 그걸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봐버리면 이 세대가 1년 뒤 만약에 고3이 그게 봤다. 1년 뒤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렇네요. 곧바로 이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러한 특정 계정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잘못되었다라는 사인을 보내줄 뭐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굉장히 심각해져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둘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청년 하면은 뭐 20, 30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10대도 SNS를 많이 접하게 되고 10대. 예. 특히 이제 10대 중고등학생의 이제 보수와 극우화 이것도 이제 문제다. 예. 그러니까 바른 게 미디어에 대한 교육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SNS에서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돌아다닐 때 이걸 좀 어떻게 하면은 걸러낼 것이냐 이런 저는 실질적인 대책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래서 없는데 이제 현재 전임 김남국 비서관 자리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재단 이사장을 아, 했죠. 예, 예. 예, 저는 아니. 겸직이 있는 곳에만 그리고 청와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것 저한테 같아서. 저 같은 애들한테 제안도 안 오겠지만 예. 박스에서 안 갈 겁니다. 박스에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예, 죽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이 이 자리에 파격적인 인사를 하더라도 네. 이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그러니까 평범하게 흔히 말하는 레거시 언론 또는 네.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말씀하셨던 재래식 언론 여기에만 익숙해져서 새롭게 등장한 세대를 아우를 수 없는 사람이 그냥 가서 그 자리만 차지한다면 이 10대 극우화 현상을 막지 못할 겁니다. 이것까지 다룰 수 있는 사람 기존의 일도 하셔야겠지만 네. 이 일까지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의 반박 논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공석이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은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저는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청년의 극우화 문제까지 다 체크하고 들여다보고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네. 그게 자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10대 뭐 청년층 극우화 이 문제도 있지만은 청년 이슈 중에 꼭 거론되는 게 이 청년 세대 뭐 10, 20, 30 세대 젠더 갈등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젠더 갈등 문제는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젠더 갈등 예?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많이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를 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2017년 네. 벌써 9년 전입니다. 약 한 10년 정도 된 건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강산이 변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그 시대의 흐름에는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1020 남성들이 우리도 특별하게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회적 동의가 됐어요. 사회적 동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뀌었죠. 아하. 바뀔 때 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래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사회적 합의 동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젠더 갈등 문제는 그 이전 9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 인식 차원에서는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조금 더 극우화가 많이 된 1020의 남성들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볼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많이 풀리지 않은 여성의 불만 또 네. 어떻게 풀 것인가 함께 나가야 된다. 이게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부처 이름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완전히 풀린다 이 문제가 끝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자 이제 풀려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 어떤 생각 하고 있는지. 예. 그 전에는 아예 그 얘기조차 안 듣고 그냥 터부시하는 게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부처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청년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30이 된, 네. 30이 된 마음만은 항상 30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41입니다. 41입니다. 제 인생은 벌써 어느 네. 순간 40이 되었네요. 그냥 우리 그냥 다 30대로 하죠. 저는 굳이 따지면 만 39세죠. 1월에. 네, 아, 이렇게 1패를 하게 되네요. 네, 슬픕니다. 자, 그래서 청년 문제 잘 풀어 나갈 거라고 또 저희가 중간중간 대통령 업무 보고는 없지만 네. 오마이TV에 오셔서 업무 보고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재단에서 가끔씩? 하는 일을 가끔씩 와서 예, 오늘처럼. 네. 가끔씩 오세요. 저희가 예, 예. 꼭 오후에 시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아침 예. 일찍 말고 예, 예, 오전이나 오후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지각 걱정 없이 아,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업무 보고. 오마이TV. 자체 업무 보고 오마이TV에서 예. 좋습니다. 사전 남청동에서는 거기서 이제 현안 얘기하시고 예, 예. 오마이TV 오시면 또 예, 이제 예. 청년재단 문제, 네. 청년 문제 보고하시고 좋습니다. 이게 역할 분담이 되네요. 맞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나 사장 남천동에서 재단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 거기서는 하기 좀 어려우니까 예 거기 하면은 혼나잖아요. 혼날 것 같은데 헬마한테 예, 그렇죠. 일단 바로 제지가 들어옵니다. 제지가 저 준비된 아이템이 있는데 준비된 아이템으로 가자. 저는 철저히 따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그 업무 보고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현안 문제, 부산 민심 문제 이것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부산 민심 특히 이제 2026년 올해 새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있는데 뭐 서울, 뭐 경기 여러 지역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부산 많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 중에 부산시장 선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부산시장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탈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이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쉽지 않다. 탈환이란 표현보다는 첫 도전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한번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6개월 만에 2025년 말에 해양수산부 개청식을 하면서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부산이 중요하다. 그렇네요. 부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걸 결실로 이뤄냈고 네. 또 심지어 이제 부산 동구 수정동의 수정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는 사실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멸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요? 시장인데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전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가서 아무래도 시장 장을 보거나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상인들이 굉장히 그 활력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횟집에서도 공무원들의 맞춤형 점심 초밥 메뉴를 만들겠다. 그게 사실 시장 상권 자체가 완전히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네. 이제 변화가 생겨서 부산시장의 후보군 중에 좋은 후보가 있다면 부산시장을 다시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북극항로 개척위원회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해양수도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을 흔히 말하는 비수도권 활성화의 최첨병으로 네. 생각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탈환 충분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장 그 선거 결과 뭐 중요하지만 네. 부산시장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부울경 전체에 네.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선거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지금 뭐 본인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지방시대 위원장인 김경수 위원장은 누가 봐도 경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지사는 소위 말하는 후보 네. 아주 좋은 후보는 이미 한 명이 있다. 아직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후보군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 또 다른 좋은 후보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듣기로는 전임 송철호 시장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데 그분도 준비한다는 얘기 좀 들었고 네. 또 이제 김상욱 의원도 그래요.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요. 맞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새로운 바람을 위해서는 뭐 김상욱 의원 같은 파격적인 카드가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가운데 있는 울산, 부산, 경남으로 이어진다면 이 가운데 있는 부산의 후보 네.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원래 가장 강력한 후보였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네. 예. 지금 하마평이 수사- 가장 유력하게 올랐었는데 통일 관련된 내용으로 잠깐 멈춰진 상태예요. 네. 저는 결백을 증명받고 출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결백을 증명받고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예, 제 의견이죠. 바람. 근데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예측 생각도 좀 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전재수 장관의 인품이나 예. 걸어온 길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일교에서 뭐 특정 시계 네. 이야기 2점이 나왔잖아요. 받았다 또는 뭐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네. 일단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 대부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높아요. 왜냐하면 정치권이 워낙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 되기도 했는데 네. 적어도 전재수 의원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 만나보신 분들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네. 신뢰를 보내거든요. 저 역시 2016년에 같이 부산에서 출마했었던 출마의 동지이자 선배입니다. 그런 분이 주변의 평판과 소문, 세평 이런 걸 아무리 종합해봐도 그런 걸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던져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받지 않았다라는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하. 준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고 받았다는- 한 사람이 안 받았다라고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특별본부를 설치하더라도 빠르리 조사를 끝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재수 전 장관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이전에 이미 말했었던 정교 분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조사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저는 전재수 장관을 무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억울함과 누명을 벗고 다시금 부산시장 후보로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시장 전재수 전 장관도 후보군에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고요. 우리 오찬석 이사장은 혹시 부산시장 출마 생각 이런 아니 뭐 것도? 다른 지역구까지 망가뜨리려면 뭐 뭐든 못하겠습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또 아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치도 않습니다. 예. 그래요? 뭐 전 정치인은 아니죠. 예, 이제 예. 앞으로 정치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왜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에이, 절대 없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뒤에서 돕겠습니다. 뒤에서 예. 돕겠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부산 이 민심, 아까 이제 해수부 이전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산 민심이 예전 그 전 정권의 그 전 정권의 상황보다는 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2016년에는 김영춘 당시 시당위원장께서 3분의 1만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으로 총선을 치렀고 저는 낙선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 5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궐선거가 한 자리 열리면서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6석이 됐어요. 네, 3분의 1을 달성한 거죠. 근데 2020년에는 3석으로 줄어들었고요. 의석수가 2024년 총선에는 1석으로 그렇네요.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 평균 득표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도 뭐 38, 39, 막 38, 이번엔 40.14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이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신경 썼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시장을 당선시키면 우리 부산에 더 큰 혜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부산시장 후보를 잘 뽑으면 탈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인사가 오느냐. 네, 부산 사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사람 중에 누가 올 것이다라는 건데 혹시 예측하고 있는 인사? 어떻게- 하마평에 예. 오르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장관 같은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출신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필드인 사람이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네. 부산 출신 인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부산 출신 인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물동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부산항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현재는 부산 중구 영도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조승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산 출신 인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이 퇴임하고 나서 지금 하마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전임 한 번 했었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르고 있고, 근데 네. 김영춘 장관은 다시 정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군데로 전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영춘 장관은 이름은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없는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인호 전 의원이 있는데 최인호 의원은 최근에 허그 사장 맞아요. 내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역시나 이 어렵죠. 카드는 삭제가 된 거고요. 그럼 어허. 남아 있는 것이 부산의 국회의원을 한 번이나 해봤던 네. 재선의 박재호 의원. 아, 예.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이 좀 분류가 될 수 있고, 네. 나머지 부산 출신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적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오창석 아, 이사장은? 역시 또 다른 뭐 부처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오창석 현재로서는 이사장은 네,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니다. 중에 예.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박재호 의원 정도 말고는 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해양수산부 내에서 또 내부 승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부산 물동량이라든지 부산 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항로에 담당자, 대해서 또 예.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네.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부산 출신이라 해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산 출신 인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배 서울 국회의원도 부산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현희 의원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번에 지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인 이혜훈 장관도 부산 아, 출신이에요. 맞아요. 부산 태어나서 마산에서 이제 학교를 네, 다니고 그 대부분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셨기 때문에 예.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진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지역에 부산에 출마했었던 사람 여러분 바로 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 정책의 막내 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을 좀 빨리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수산부와 부산의 과제는 이제 북극 항로의 최전선을 다룰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적임자 북극 항로에 대해서 유능해야 되고요. 네. 해양수산부를 부산에서 이제 열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 요런 사람들 또 가덕 신공항 이후에 또 이제 부산의 미래의 청사지를 잘 그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와야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냥 평범한 부처, 모든 부처가 다 중요하지만 네.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 잘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혜훈 이 장관 후보자 인선 이후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제 보수 쪽에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자들이 조경태 의원을 막 쫓아내고 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조경태 의원한테 낙선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예. 업무 평가가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진짜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네. 지지해야죠.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건 나의 개인적인 상황인 거고 이제는 국가를 볼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볼 때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통합을 위해서. 싫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전 개인적 감정이 하나도 없고 네.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싫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부산 사하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경태 의원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아, 굉장히 큰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전 사하을에 조경태 의원과 맞붙었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였기 때문에 네. 아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사하을을 지켜왔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그런 감정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이 감정도 있다라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는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보다는 시장 선거에 더 매진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김세연 전 의원 얘기도 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쪽 인사를 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수에 누가 있냐 했더니 부산 의원이었던 김세연 의원도 있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 금정구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황태자
예. 선친부터 해가지고 예. 부산 지역에서 금정구 맞습니다. 금정구 맞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이제 김진재 전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동일고무벨트라는 큰 회사를 이제 물려받아서 회사도 하고 있고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었는데 네. 2020년에 굉장히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 때도 네. 적어도 정확히는 국민의힘 이전 정당까지만 있었지만 국민의힘 계열로 본다면 계열로. 당내 소장파로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수락 의사를 밝힌다라면 네. 역시나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나쁜 근데 카드는 아닐 것이다. 좀 슬픕니다. 이게 제가 예. 이 얘기 할 때마다 부산이 워낙 험지다 보니까 저같이 좀 모자란 애들은 거침없이 도전을 하는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손에 꼽아요. 손에 꼽다 보니까 예. 해양수산부 장관 다음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우리 당내에서 누군가 탁 나오고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의 박지우 의원 말고는 후보군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넘어간 조경태, 정계 은퇴를 한 김세현까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적임자를 잘 찾아서 해양수산부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해수부 장관 인선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뭐 기초의원 선거 여러 이제 구청장 선거까지 다 있는데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선거구제를 택하기 때문에 뭐 1-가다 한 정당에서도 1-가다 많으면 다까지 나오고 그렇죠. 기호 2번 달고도 2가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사실 전국의 어떤 지역이라도 네. 양당이 선출돼요. 근데 그 위로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2018년에 민주당 부산시 의원이 47석 중에 41석이 민주당이 부산시 의원이 됐어요. 근데 엄청난 건데 다른 지역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2018년 분위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은요 2018년 이전까지 비례대표 시의원 이후에 지역구 시의원 단 한 명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역시 단 한 번도 구청장은 선출직으로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시장 후보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선거 때 불어들이는 바람 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붙어야 밑에 있는 구청장과 시의원 뭐 밑에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직급상 나누는 겁니다. 구청장과 시의원까지도 더 많이 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왜 어떤 바람이 부르냐? 대통령이 일 잘하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해양수산부 같은 뚜렷한 결실이 있을 때는 바람이 부른다.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상 이 바람이 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 바람은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하나의 더 키워드 좋은 부산시장 후보가 나와서 야 민주당 부산시장이 이번 될 것 같은데 하면 야 그럼 구청장도 밀어주자. 시의원도 밀어주자. 비례대표 찍을 때 야 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밀어주자. 이게 돼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한 축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대통령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키워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산시장 후보 선출하는 거 이게 마지막 남은 카드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후보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경선도 어떻게 치를지, 그게 또 흥행을 할지 이 과정을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6개월 이후 부산 민심, 부산 시민들의 판단은 그래도 일 잘하고 있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다고 맞습니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바람은 충분히 불 것이다. 왜냐하면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가덕 신공항 이렇게 표현 축이 좀 달랐지만 운을 떼고 이게 한 20년을 끌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저거 가져왔어? 그러니까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실제로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를 뜯어서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야 이거 돼? 이재명 진짜 해버리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갈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문제 그래도 잠깐 저희가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
경찰에 이제 고발이 돼서 네.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1억 공천 헌금 의혹. 네. 이게 이제 김병기 이 의원 쪽이 녹취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뭐 돌려줬다. 그리고 보좌진이 받았다. 뭐 이런 해명 강선우 의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김경시 의원도 이제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네네. 강선우 의원도 이제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정철희 당대표가 곧바로 이제 당내에서도 조사하라고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에서도 수사 착수했기 때문에 답은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이후에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민주당 당원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불거지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되고 네. 민주당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과 수사기관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가 좀 선명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근데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의혹만 가지고 억울한 상태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이 나서 네. 억울하다면 이게 털어주는 것도 털어준다는 표현이지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과정일 수는 있지만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또 새롭게 국민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병기 의원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이것도 불거져 있고 경찰 수사가 뭐 경찰서마다 이제 다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통합돼서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고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또 마찬가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제보와 제보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전직 보좌관과 현 의원의 감정의 싸움이 굉장히 골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폭로전으로만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 사퇴를 하고 본인이 이제 깨끗하게 털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수사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까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고요. 네, 민주당 얘기를 해봤으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그래도 잠깐 좀 들여다보면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이제 단계 논란에 있어서 다운 게시판 이제 문제 개정이 한동훈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문제 개정들이 동일하고 전체 87.6% 이게 이제 단 두 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으로 확인이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이 단계 글 쓴 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어제 한 방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한동훈 전 대표의 해명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이 글 썼다. 네. 이걸로 촉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족이 왜 글 못 씁니까? 가족 글 쓸 수 있죠. 본인도 글 쓸 수 있죠. 아니 그럼요. 네, 사설 칼럼 한동훈 전 대표가 네. SBS 주영진 앵커가 진행하는 아. 프로그램에 나가서 생방송 중에 답변했는데 네. 아니 사설 칼럼 같은 거 공유한 게 뭐가 잘못됐냐? 맞아요. 그 표현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사설 칼럼 정도를 공유하는 거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문제가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설 칼럼 공유한 것만 아니잖아요. 욕설이 담긴 내용이 예.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호선 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블로그 네. 또 문답도 이제 올리기도 했었는데 올렸죠. 거기 나온 이제 욕 이 내용이 저거는 가족이 할 수 있는 건가? 물론 가족이 뭐 글 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위가 공당의 당 대표의 가족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네.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아주 아. 악질적이고 이준석 롬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황우여는 제가 차마 여기서 오마이TV 제가 방송에서 남천동에서 읽었는데 아. 황우여 전 대표한테는 저 여기 오마이TV에서 읽지도 못하겠어요. 예. 저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뭐 다 죽여라, 뭐 빨갱이, 뭐 이런 내용들을 너무 심각하게 썼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좀 애매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네. 당계 게시판 논란이 터졌을 때 당원 게시판을 한번 셧다운했습니다. 맞아을 이 셧다운은 뭐냐?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의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네요. 네, 이호선 위원장도 블로그에 그렇게 밝혔어요. 네. 업무 방해. 이 업무 방해된 것은 예. 나의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잘못된 공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 정치인들은 네. 도덕적 문제가 불거져도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내용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네. 그게 본인이 안 했든 나발해도 그 상관없어요. 가족이 했을 때 수위 자체가 너무 높고 저열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플러스 법적 문제까지 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솔직히 말씀드려 정치 인생은 끝난 거죠. 아. 네. 정치 인생 끝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유튜버로서의 자질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100만 유튜버는 가능하다. 100만 유튜버 가능.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 아, 네. 아예 이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네. 직을 바꿔가지고 업을 이제 바꿔서 아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유튜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뭐 옷을 맞추든 예. 뭐를 맞추든 뭐 직접 뭐 맞추러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 일상 소통하는 어떤 브이로그 신발 구두도 맞추고 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얼마나 우리 친근감을 느끼고 가까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훈이 형 뭐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훈이 형. 훈이 형.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세계 정영진 형, 용진이 형 막 이렇게 아, 했잖아요. 예. 훈이 형. 우리 훈이 형 우리 훈이 형이야 이렇게. 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네요. 네. 뭐 이제 유튜브 이름도 훈이 형과 함께. 훈이 보틀 뭐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파리 보틀이 이어서 훈이 네, 보틀. 너무 좋아요. 보트. 그렇네요.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있을 것. 근데 이호선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드루킹 사건보다 질적으로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드루킹 특검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힘들었기 때문에 드루킹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지만 그쪽에서 드루킹보다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정말로 그쪽에서는 한동훈을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표현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이유라도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반란군이었고 내란이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직도 한동훈 때문에 계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큰 트리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싫었던 거는 그냥 그건 상수. 근데 저는 그게 감정은 이해돼요. 왜냐면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네. 조경태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 측에서 저를 공격한다. 상수예요. 뭐 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하든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내부에서 공격하잖아요. 이거 내부에서 죽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같은 뭐 이런 네.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계열 내부에서는 한동훈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너무 큰 거예요. 김문수 장동혁 대전에서도 마지막에 김문수가 한동훈도 품을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다 꼭지가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소하게 이기게 된 판때기가 바뀌게 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이란 키워드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드시 축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당무감사위가 내가 쓴 글도 아닌 내가 쓴 것처럼 우리 가족이 쓴 것처럼 해서 교묘하게 아닌 것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또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대응하겠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면 답이 빨리 나오겠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렇네. 네, 저는 끝내 법률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걸면 본인이 더 불리해집니다. 그 누구보다 잘하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검사 출신.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저는 뭐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답변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장해찬 부원장도 지금 뭐 열심히 지금 글을 올리면서 지금 장해찬 폭격을 부원장,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앙숙
한동훈과에 대해서는 자기의 최전선의 저격수이기 어,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그냥 안 넘어간다. 네, 그 장해찬 예. 위원장이 이제 위가양대라고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세게. 네, 이거는 이제 그러네요. 장해찬 하여튼 위원장이 옮기신 거죠, 그냥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신 예, 거기 그거 때문에 옮겨서 무슨 얘기를 뜻인지는 잘 한 겁니다. 모르겠지만 이 위가양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세게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면 이 사람도 한동훈 편이구나, 한동훈을 봐주는구나 아하.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바로 조사가 될 건데 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국민의힘 어쩌고저쩌고로 못 나서게끔 아하. 만드는 상황으로는 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단계에 셧다운된 상황, 그다음에 글 이제 삭제되고 이런 것들 이걸 누가 지시하고 누가 이제 봐준 것이냐 이 부분 예. 이게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아까 동일 IP 말씀드렸는데 동일 IP로 이렇게 글이 많이 작성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냐 궁금하거든요. 네. 이걸 따져보게 된다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저는 무조건 하셨습니다.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거랑 무관하게 한덕수 한동훈 담화 그건 이제 사실 헌법을 위배하려고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대표는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를 받아야 될 굉장히 것이다. 험난한 2026년이 될 겁니다. 그냥 새해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유튜버가 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지만 종합특검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네.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특검이 3특검이 돌아갔는데 네. 조금 부족했다,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 시원하게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네. 그 사이에서 뭐 의도적 태업이 있었다. 검찰 측 파견에서 의도적 태업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2차 종합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또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에서 곧바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특검 전국이냐 뭐 계속 안 끝난 했는데 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 입장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게 맞듣지 않다, 아직 속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2차 종합특검까지 통과를 시켜서 깔끔하게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네. 불법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라도 2차 종합특검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종합특검 통해서 내란 종식. 이제 올해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16일에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1심 선고가 있게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나올지 구속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갈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내란 재판 뭐 그다음에 특검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까지 지켜봐야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는 사실 이것 원희룡 전 장관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맞아 좀 있죠. 의아하다. 네, 왜 뭐 아무것도 안 됐냐. 특정 경제지의 기자가 돈을 받았다라든지 뭐 김선교 특혜라든지 공무원 특혜라든지 그러니까 공흥지구는 이게 다 파헤쳤는데. 네, 다 나오는데 그것만 빠져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자기 신나가지고 자기는 원희룡 이름 없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예, 우리가 사실은 보면 나무도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가장 큰 윗동 자르잖아요. 네. 근데 그 가지 중에 가지치기가 안 당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희룡은 이제 가지 정도였지만 조금 굵은 가지였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만 역시나 기다리시라. 지켜보자. 예. 기다리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저희 청년 얘기도 했지만은 또 청년들이 많이 또 애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쿠팡 서비스이기도 예. 한데 뭐 어제도 그러니까 그저께도 이틀 동안 진행된 이 연석 청문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 결국 김범석 의장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책상도 치질 않나 뭐 막 고함을 지르질 않나 이런 상황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쯤까지 오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 가장 격해지는 주제인데 네. 진짜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구나.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보통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해야 국민들이 용서해 줍니다. 일단 사과부터. 애초에 사과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고 네. 5만 원짜리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개꼼수였어요.
5만 원짜리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내용이. 쿠팡에서 무슨 뭐 5천 원 쓸 수 있게 하고 뭐 쿠팡 이츠에서 5천 원. 트래블에서 뭐 2만 2만 원, 원. 알럭스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약 올린 거예요. 저는 이제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올렸다. 5만 원으로 일괄적 계산해서 1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사실상 5천 원밖에 되지 않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네요. 약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마트, 대형 마트 가시죠. 대형 마트가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형 마트 규제를 위해서. 그게 배송 서비스입니다. 대형 마트 배송 맞아요. 서비스 규제를 풀어야 되나? 풀어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풀어야 하나 할 정도로 쿠팡에 대한 분노가 저도 사그러들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만만하게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만하게 본 이 쿠팡에게는 정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네. 곳에서 인수해서 이 회사가 공중분해됐으면 좋겠다라는 격한 감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저는 고민을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만큼은 지금 여야를 안 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모든 정당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정말 기업이 휘청거릴 만한 정도의 제재, 엄단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정보 유출 사태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이래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나 행동, 이 처신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뭐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뭐 국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정조사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더 들여다봐야 된다. 대응책도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청와대 시대. 음. 혹시 이재명 대통령 시계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예, 예. 어...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네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초대 청년재단 이사장인데 이재명 정권에 그래요. 기관장입니다. 저도.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업무복 안에서 안 주는 거예요. 시계 필요 없습니다. 원래 제가 시계,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 하지 않아요. 잘 됐네요. 어차피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괜찮네요. 업무복 할까봐 시킬까봐 시계를 마다하는 이런 모습. 네, 다시 주시면 저희 부모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기분 좋아야 되니까. 그래요. 예.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시대 다시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뭐 청와대에 다 이제 옮겨왔지만은 옮겨지지 않은 게 바로 이제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었던 사우나, 건식 사우나 그거는 옮겨지지 않았다. 아니 그걸 어떻게 옮겨가요? 그건 아직 남아 있다. 단독 보도로 해서 그 사우나 내부를 보는데 좀 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야 좋다. 잘 지어놓긴 했네. 그 되게 킹받게 5분짜리 모래시계. 그러니까요. 야, 그게 돼 있더라고요. 5미니 적혀 있는 바닥에 적혀 있는 모래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TV 틀 수 있게 TV도. TV 설치해 놓고 야. 옆에 샤워장 있고 잘 만들어 놨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설이 여러분 그 MIT 어떤 교수님이 말했는데 네. 사우나만큼 혈액 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없어서 어. 건강에 매우 좋대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청와대에 그런 거 만드는 거 저 찬성합니다. 진짜로 찬성하는데 우리가 네. 왜 그 사우나에 대해서 분노했죠? 비밀리에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을 맡겨서 그렇네. 그리고 술 좋아하는 새끼가 술 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자명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아하. 지금 대통령 주치의 있잖아요. 그렇네. 모든 대통령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주치의도 있어야 되고 만찬을 전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흑백 요리사 있지만 대통령 전담 셰프 출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고급이 붙어야 됩니다. 네. 정말로 건강을 중요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사우나가 필요하고 그 건강이 필요하면 청와대에 저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의도가 윤석열한테는 술 깨기 용도였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공개적으로 만들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저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우나를 저는 뭐 즐기진 않는데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우나 갔다 오면 피로가 풀리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설치 시도 자체도 나쁘게 돼버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이 정말로 싫습니다. 네. 그래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용산을 이제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돌아와서 어제 또 수제비 그제 이제 수제비 오찬도 있었고 그 집 맛있거든요. 삼청동 에 있는 수제비집 이제 가보고 싶다.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 공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총리공원 가서 이제 차담회도 하고 티타임도 가지고 했는데 예. 이런 모습, 그러니까 청와대 정말 이 대통령 돌아왔다.
김혜경 여사도 그 청와대 근방에서 또 이 봉사활동, 배식활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새 시대가 열린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고 네. 다만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세종시의 이전을 조금 빠르게 준비해달라. 퇴임은 세종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정확히는 박정희의 신행정수도 이전 그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가져왔고 네. 시작됐었고 일부 이제 정부기관이 옮겨갔는데 대통령마저 세종시대를 열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활용점정을 찍는 비수도권 활성화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활용점정을 찍고 나오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대통령으로서 퇴임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열긴 했었지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바람을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특집 방송으로 우리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벌써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정말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아서 오창석 우리 이사장 모습을 또 이제 낮에 아침에 오전 시간에 보면서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방송을 잘 뽑힌 것 같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종종 오셔가지고 예. 청년재단 얘기 좀 해주시고 청년 얘기도 해주시고 부산 민심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 전에 또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남천동에서 또 밤에 또 텐션이 있다면 또 이렇게 네. 오전에 조곤조곤 얘기하는 또 시간도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창석 이사장 다음에 또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청년 정책가로서 새해 각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재단 어쨌든 사옥 매매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전환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쉬었음 청년이 굉장히 많아져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쉬었음 청년에는 그냥 진짜 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쉬었음 청년이 모두 고리분둔 청년에 가까운 상태는 또 아니거든요. 이 단어는 어느 정도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분리해야 하는 청년 중에 사회로 나오고 싶은 사람 또 도전하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박정호의 핫스팟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